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들이 쫙 펼쳐져 계시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오늘이 아마 가장 더운 피크를 찍는 것 같은데, 더운 날 공부하러 오셔서 네,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 이 임용 공부하는 게 만만하신가요? 네. 0.1초 반응 속도로 답을 해주셔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쉽지 않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뭐 이거 너무 쉬운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겪게 되는 또 문제들이 있죠.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다 쉽게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힘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분명히 하고 계신 공부가 쉽지 않아요. 이미 1월부터 뭐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또는 뭐 작년에 또는 뭐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데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밖에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좀 온도가 낮은 데서 공부를 하면 참 좋긴 하지만 그 또한 또 힘들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달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지역사회간호와 강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시간도 많지 않은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빼면 총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책 전체를 어떻게 다 보려고 하느냐. 네, 책을 과거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봤어요.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은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학습의 방법이 있음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강독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하고 책이 보통 2권이 우리가 한 세트잖아요. 2권이 있으면 진짜 다 읽었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다 읽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줄을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언더라인 자료 내지는 줄긋기, 밑줄 자료 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이제 전체를 다 훑어가는 그런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책 전체를 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뿌듯했죠. 시작부터 끝까지 끝나니까. 그런데 몇 년을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읽어도 뿌듯하긴 한데 지나고 나면 다 까먹는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괜히 정말 고생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강독 내지는 리뷰 강의를 할 때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해오셨던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특정 강론을 택하거나 특정한 주제를 택하면 그 안에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기존에 출제됐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논점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이겠다. 시간 대비 이른바 효율성이 훨씬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줄여가는 거죠. 콘사이스하게 간결하게 줄여가는 방식으로 강독의 진행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까지 7월까지 공부를 하시고 지역사회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다,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오늘 이제 불과 4시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지, 뭐에 좀 약한지, 어떤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스스로 아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찍어서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제시해야 될 것은 그거 같아요. 항상 이제 강의는 이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뭔가를 막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그걸 듣고 그걸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사회 간호 전체를 통해서 어떤 파트들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다시 숙지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가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제목을 보면 강독 특강하고 서브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메모가 되어 있죠. 선생님들 이제 제가 한 파트씩 설명을 해갈 텐데 총 자료는 1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탬플러를 오른쪽 상단에다가 찍어주신 것 같은데 제일 뒤에 있는 1부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 각자 자료를 보시면
일부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1권, 2권의 강도, 그래서 구조분석, 논점 정리라고 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먼저 펴시고, 자,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제가 5, 6월 달에 우리 심화이론 강의를 하면서 프레임워크를 한다, 이른바 지역사회 간호학의 틀을 잡는다고 할 때 메모가 있진 않았지만 전체 강론서를 한 2권 정도, 총 3권이죠. 3권에 대한 강론 프레임을 잡아드리면서 나눠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한 파트고,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오늘 보게 되는 이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1권, 2권에 해당되는 그 프레임만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이전에는 프레임만 잡았다면 오늘은 이제 그 프레임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시험에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언급들을 좀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전보다 5, 6월 달에 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4시간 진행하는 사이에 전체를 다 리뷰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찬찬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언제나 특강이나 강독의 시간은 좀 그렇지만 즐겁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는 즐거워야 한다, 그것이 모토이기 때문에 다들 비장한 각오로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번 이것을 끝내버리라.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프레임과 틀에 따라서 굉장히 새롭게 또 이것이 들려질 수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제가 늘 경험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해도 들리고 배우고 익히는 게 다 달라요.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 숫자만큼 각자 다 배워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점을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이전에 했던 것에서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더 쌓여가는 것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유의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죠. 먼저 이제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는 굳이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 강론서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뭐 수문사, 현문사, 뭐 신광출판사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현문사의 책들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선문사와 수문사의 책들이 실제로 출제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수문사 책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좀 살펴보고, 특별히 기존에 출제됐던 사안들을 고려할 때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재로 보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 갑니다. 선생님들이 이미 책을 가지고 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혹 책이 없어서 이전판이나 또는 다른 출판사 것을 가지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때 그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서 더 좀 애드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매개도 이미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매개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매개 이제 5, 6월달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연관되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좀 반복해서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요구 사정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제 지역사회 간호 요구 사정의 첫 번째 파트로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 안에 세부 절로 들어가 보면 지역사회 간호와 보건정책,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역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외했어요. 3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4절에 보건의료 체계의 이해, 그리고 국제보건의 이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시험에 다뤄지고 출제됐던 건 2절과 4절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2절의 첫 번째 파트에 건강의 개념, 공중보건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개념에 대해서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나 공중보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건강에 대한 정의를 WHO의 정의는 어떻게 하죠?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 안에서는 건강 개념을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관점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변해간다. 그래서 보건의료에서의 건강 개념이 생태학적 관점이다, 또는 생의학적 관점이다, 또 사회의학적인 관점이다,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이다, 이런 논의들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생태학적 관점이죠.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건강이나 질병이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회적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의 요인의 영향을 받고 내 개체의 내외적 요구에 다 영향을 받는다. 결국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태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 이제 그 생태학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질문하면 안 되는 클래스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들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 생태학적인 관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교육 생태학에서 생태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건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그 사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게 WHO의 건강 개념입니다.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챕터 안에서 관련되어서 논의를 해가니까 그 부분을 보셔도 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부분들을 좀 메모를 하시거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건강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면 건강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이론, 그 개념이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을 하고, 자, 그런데 건강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공중보건의 개념입니다. 공중보건을 얘기하니까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건강은 헬스고 공중보건은 퍼블릭 헬스예요. 차이가 뭐죠? 퍼블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의 개념에서의 건강, 공중보건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아주 당연히 필요한 그런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든가 공중보건에서 도입되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 즉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이 등장한 것이죠. 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2절의 두 번째 칸이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 보건간호의 정의인데, 거기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도 이런 관점에서 건강, 공중보건의 개념,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의 개념까지 나아가면서 계속 개념화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 공부를 여러 차례 해보셨겠지만 지역사회 간호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이 프레임이 짜여져 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가를 모르면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갔을 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중심에 두고 나서 하나하나 더 애드해 가고 있는가, 업데이트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지역사회 보건간호학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학이다 보니까 보건간호에 대한 것까지 정의하는 거예요. 보건간호는 영어로는 Public Health Nursing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헬스에 어떻게 간호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까지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개념은 더 이상 보시지 않아도 좋고, 이 보건간호에서 나오게 되는 지역사회 보건간호, 여기 이제 보건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의 프레임이에요. 여기다 그릴게요.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행위방법 수단이 있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세팅,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간호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교과서 안에서 한 번씩은 등장하게 되는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그냥 빨리 해라, 뭐 이러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 그래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보건간호와 또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라는 것이 책에 보면 표 1-2에 나오는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간호라는 논의는 지금 이 옆에서 얘기했던 지역사회 보건간호보다 또 지역사회 자체를 그냥 기반으로 하는 간호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꾸 개념을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역사회 간호학이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사회를 초점에 두고 지역사회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각 논서의 경향은 그렇게 자꾸 좀 진화돼 간다, 업데이트 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그 2절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정의의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이죠. 거기 보면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보건간호를 비교한다. 용어가 헷갈리거든요. 보건간호는 퍼블릭 헬스 널싱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는 뭐냐면 커뮤니티 헬스 널싱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커뮤니티, 지역사회죠.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까지가 이 강론서의 경향에서는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지역사회 간호, 커뮤니티 헬스 널싱에 있어서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마지막 줄이 역할과 기능이죠. 역할 및 기능. 그래서 이 역할 및 기능에 가면 선생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뭐냐. 1차 의료 제공을 한다. 직접 간호 제공을 한다.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대변자, 관리자, 그렇죠? 의뢰자, 연구자, 변화 촉진자, 협력자.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막 외우시더라고요. 예, 이 역할과 기능을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시는데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건 대상과 목표와 행위 방법 수단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결국 간호사가 할 역할이죠. 지역사회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로서 이 역할과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이제 쟁점을 관점을 익혀보는 것은 필요하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죠? 직접 간호와 간접 간호로 정리됩니다. 직접 어떤 액팅을 한다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보건교육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측면들을 언급하는 것이죠.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이 2절 전체예요. 선생님들 페이지로는 몇십 페이지가 되지만 결국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것으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의 역사 부분은 우리 역사를 뭐 이렇게 등한히 여기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관련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4절로 넘어가서 4절의 제목이 뭐죠? 보건의료 체계의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대상과 목표와 행위 방법 수단을 얘기하는 지역사회 간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외부에 있는 이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보건의료 체계죠.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지역사회가 있고 가족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산업장 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이 있는데 지역사회의 상위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위체계 뭐죠? 네, 국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복화술을 하시네요. 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아들어라 막 이렇게. 네, 국가죠. 근데 국가에서 뭐가 영향을 미치죠? 네,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지금 순서상 이 체계 구조상에서도 보건의료 체계가 그 다음에 등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자, 보건의료 체계라고 한다면 모든 이론이나 모든 접근에는 항상 거기에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배치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지 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 정책 내지는 관리의 측면들이 관련되어진다. 이게 항상 모든 교과서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푸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에 바로 밑에 내려가 보니까 보건의료 자원의 종류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실제로 보건의료 조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뭔지, 거기 경제적 지원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경제적 지원에 항상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지원이 되어진다. 뭘 거기서 얘기해야 되죠? 이른바 진료비 지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것이 경제적 지원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자, 보건의료의 재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얘기한다. 경제적 지원을 제가 지금 진료비 지불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지불 제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돈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방식만 말하는 거예요. 방식만. 진료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그 방법, 그 방식만을 언급하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재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의 재원이 어디서 오죠? 네,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냐 지금 이런 분위기죠. 네, 재원은 어디서 오죠? 세금과 건강보험. 보통 그 두 가지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세금에서 오느냐 또는 보험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자, 하지만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료비 지불 제도. 그래서 진료비 지불 제도는 크게 어떻게 나뉘죠? 선불제와 후불제로 나뉘어집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할 때 아시는 분들은 답을 하셔도 돼요. 옆에서 아니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실 테니까 답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틀려도 됩니다. 틀리면 창피하다 관계없죠. 지금 창피한 게 낫죠. 틀려서 확실히 틀리면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테니까. 네.
다들 더위 드신 건 아니죠? 네, 화이팅. 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안 맞으면요 강의가 잘 안 가요. 저 가다가 목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네, 여전히 저를 째려보시고.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별 수과제, 포괄 수과제 또는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의 방식, 선불제와 후불제가 있죠. 선불제와 후불제. 근데 이제 교과서들마다 최근에 이제 경향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이 불건전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불제를 다른 말로는 사전보상, 후불제를 사후보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안에 행위별 수과제, 포괄 수과제, 또 총액계약제 그 다음 선생님들 꼭 하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인두제입니다. 인두제. 캐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인두제는 사전보상입니까? 사후보상입니까? 사전보상입니다. 사전보상.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 얘네들을 다 이게 과잉진료냐 과소진료냐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론을 읽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지를 모를 수 있죠. 자, 진료비 지불제도 자체를 하나하나 건건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두 파트로 나눠진다. 그 다음 이것 자체가 진료에 제공하고 관련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건의료의 체계는 바로 밑에는 제가 별표는 치진 않았지만 보건의료의 체계의 이해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체계는 그 옆에다 가로치시고 유형이라고 쓰세요. 유형. 결국 유형의 문제입니다.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자유방임형이냐 또는 사회보장형이냐 또는 사회주의형이냐 이게 이제 로머의 분류에 따르면 책에서는 표 1-20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유기업형이냐 복지지향형이냐 그리고 사회주의형이냐 이제 이런 결국은 극과 극에서 어떤 쪽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다 좌지우지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시장에 따라서 흘러가느냐. 자, 그래서 거기 보건의료 체계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이제 이 파트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이른바 좀 전에 제가 재정의 불안전성, 불건전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랑 직결되냐면요. 보장성하고 관련됩니다. 보장성 강화가 되어지는 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커버리지를 높일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커버할 수 있는 이 대상자가 어떤 질병이 걸리든 다 커버가 되느냐. 그러면 공공보험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안 되면 뭘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민간보험이 도입되어져서 관련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른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뭐냐면 공적인 보험입니다. 공적인 보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지역사회 보건간호학이잖아요. 이 책이 퍼블릭 헬스를 얘기하면서 보장성 강화는 공적인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체가 어떻게 세팅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강론서 안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 보험을 얘기할 때 항상 관심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건강보험료가 충분히 거치고 있는가, 그럼 건강보험료가 부족하다면 세금으로 더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자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가 계속 어떻게 되죠? 조금씩 올라가죠. 더 올려야 된다. 제가 10년 전에 보건정책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험료보다 몇 배 이상 올려야 보장성이 강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봅니다.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보험료를 직접 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험료가 보험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뭐랑 관련되냐면 자동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조세라고 얘기해요.
준조세. 세금이나 다름없이 세금의 그런 어떤 지표들을 집어넣어서 계산되어져서 걷어들인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교과서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넘어가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에 뭐가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혹시 이제 오늘 강독한다고 책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사서 읽어가시는 분들은 챕터를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진 않지만, 왜냐하면 너무 위화감이 조성되거든요. 책이 없는 분들은 페이지를 읽는 순간 나도 사올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챕터가 지금 그 페이지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거기 보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세 가지의 영역, 다시 한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기억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의 경향이 최근에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사회보험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거기 선생님들 메모를 드린 것은 최대한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시고 또 제가 강의 중에 언급하는 것을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전에 공부했던 것, 이전에 정리했던 것, 그거랑 그냥 무관하게 이 시간을 그냥 독립적으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작업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으로 구분되고 소득보장 자체에서는 또 어떤 보험이 관련되는가, 이게 계속해서 프레임의 그 다음으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사회보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와 보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에 있어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눠진다. 그럼 소득보장에는 뭐가 관련이 되죠? 실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끝에는 보험이 들어가요. 막 답을 하시면 돼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료보장에는 뭐가 포함되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렇죠? 의외로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별게 아닌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꼭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 서비스 파트에서는 사회 서비스 자체가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되어지고, 그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안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바로 밑에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제도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가 가장 먼저 등장하던가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등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제가 다시 질문드리지만 아까 보험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재원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어디서 오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보험료와 기타예요. 보험료와 기타. 근데 보험료와 기타에 해당되는 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자 수입이라든가 기타로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보험료 자체는 어떻게 되죠? 이른바 직장에서 있으면 직장에서 고용주가 반을 내고 본인이 반을 내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료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단순한 것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 그러면 건강보험도 중요하고 의료보장도 중요한데 그것의 아주 독특한 형태로 특별한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뭐가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죠.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역시 그 안에서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불 방식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론 강의에서는 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을 문제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교사인데 노인장기요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하다가 시험에서 만나면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파트 안에서 꼭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부 전체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국내의 보건정책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잡아가시면 그 뒤에 나오는 국제보건의 이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세계보건기구 안에서의 신고 대상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염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관심들이 강론서 안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다만 국제보건에 대한 내용들에 점차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정도의 트렌드를 좀 익히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출제된다면 제가 별표를 그냥 한 건 아니죠. 그 정도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5, 6월 달에 별표 드렸던 것과 약간 좀 변형이 됐어요. 약간 변경이 됐는데 거의 뭐 크게 큰 판은 기본 바탕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잘 넘어가죠? 네, 참 분위기가 너무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화이팅. 네, 강의가 참 힘드네요 오늘. 네. 이게 강론서를 읽을 때는요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을 봅니다. 뭐 줄 치십시오. 읽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선생님들 책 가지고 계신 거 읽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전부터도 계획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호흡이 되어져야 상호작용이 되어져야 사실은 잘 갑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어색하게 화이팅을 하고 괜히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뭔가 리스판스를 자꾸 구하는 제가 자꾸 사지로 몰려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 준비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들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선생님들 힘들고 그 힘든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무슨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들면 강의를 할 때 그게 느껴져요. 그럼 강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같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것이죠. 왜 힘든지 아십니까? 뭐가 손에 딱 안 잡히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독을 강의를 하든 또는 뭐 심화이론을 강의를 하든 기출 강의를 하든 무슨 강의를 하든 요것만 딱 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이제 강독을 하면 요것만 딱 보면 되겠구나. 엑기스가 뭐가 쫙 나와가지고 요것만 공부하면 지역사회 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네. 또 이제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걸 다시 또 더듬게 하고 뭔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막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버겁고 힘든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 제가 그거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이제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가장 뭔가 공부가 되어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익혀지는 때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완전히 손에 잡혀서 딱 요만큼만 공부하면 된다. 요것만 정리하면 끝난다. 그게 참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것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이 그렇게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까지만 딱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나오는 것만 쓰면 되는 시험이면 그럼 그렇게 하면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시험이 이제 굉장히 진화하거나 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되거나 생각지 않던 것들을 묻거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좀 다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접근은 결국 1에서 100까지 외우더라도 자꾸 다른 생각들을 다른 사고들을 하면서 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에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선생님들이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 챕터 두 번째 2페이지에 나와 있는 1절부터 7절까지가 지역사회 간호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의 엑기스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사실 끝나야 돼요. 자 한번 제목을 보세요. 지역사회의 이해가 있고요. 지역사회 간호 사정이 있고 진단이 있고 계획 수행 평가가 있어요. 그럼 끝난 거죠. 지역사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자가 지역사회고 이 지역사회가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중재를 제공해야 되는데 행위방법 수단을 제공하는데 지역사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 이 중재로서 적용되게 되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내용이 순서대로 쫙 이어져 가는 게 지금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지역사회 간의 모든 파트는 이것으로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지역사회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 지역사회를 이해한다는 건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지역사회를 정의할 때 그러면 지역사회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뭔지, 뭘 가지고 설명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죠. 강론서마다 그렇게 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감정적 지역사회,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역사회가 이른바 목표에 해당되는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쓰면 건강한 지역사회는 뭐냐? 선생님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논의되어지는 건강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건강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린 지금 챕터 1을 첫 번째 챕터를 지나고 나서 두 번째로 왔잖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용어를 사용했었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게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만 말하는 WHO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설명해야 된다. 그럼 건강한 지역사회를 설명할 때도 그런 논의들이 등장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 강론서 안에서는 건강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 써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강한 지역사회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지역사회는 건강관리 체계의 접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치료나 예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차원들에 있어서 치료 체계가 제공될 수 있다. 그 건강한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건강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논의 안에는 안전하다, 도로가 있다, 뭐 건강한 환경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실제 지역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구성 요소들이 건강하다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지역사회를 판단할 때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건강 수준이. 그렇죠? 건강 수준.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간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가 순서대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런 맥락을 생각하시면 책을 읽어갈 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결국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정은 뭐고, 진단은 뭐고, 계획은 뭐고, 수행은 뭐고, 평가가 뭔지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역사회가 붙어 있으면 그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정은 뭐냐? 지역사회 간호진단은 뭐냐? 지역사회 간호 계획과 수행과 평가는 뭐냐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강론서도 이 파트를 빼놓는 데는 없습니다. 자, 근데 거기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걸 보시면, 자, 지역사회 간호 계획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목표 설정이라고 돼 있죠. 지역사회 간호 사업에 있어서의 목표 설정,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 계획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목표가 설정되는가, 이 파트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자,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위에 보시면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되죠. 우선순위. 선생님들 실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게 이 계획 파트에 있어서 이 계획, 목표 설정을 하기 전 단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계속 시험에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방법이 실제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시험 문제에 계속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바로 밑에 보면 간호수단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수단을 선택한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자, 간호수단을 선택한다면 간호수단에는 뭐가 있죠? 간호수단에 뭐가 있습니까? 간호수단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하지만 간호중재나 간호방법이나 간호수단이나 우리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걸 내가 지금 기억해서 1, 2, 3, 4, 5 5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뭐가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어떤 수단이 유효한가, 어떤 수단이 효율적인가, 어떤 수단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져오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기준,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지금 두 부분에 별표를 쳐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수단이 결정이 됐고 수단이 실제로 진행이 됐다. 즉 5절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수행이 있죠. 간호수행 활동이 있고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간호수행에 활용 가능한 기법, 간호수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수행의 촉진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을 활용해서 실제로 진행할 것인가, 중재할 것인가, 투입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출제의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거 다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실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 그게 평가죠. 많은 시험 문제가 평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평가. 그럼 평가를 할 때는 무슨 평가를 할 것인가? 그렇죠? 평가의 유형이 또 도입이 돼야 되죠. 구조적인 평가가 있고, 과정적인 평가가 있고, 결과 평가가 있고, 또는 시험에 가장 다수로 출제됐던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가 있어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그럼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에는 뭐가 들어가죠? 투입된 자원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되뇌이시네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익숙하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입으로 되뇌이거나 반응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 왔다. 평가의 개념이나 목적이나 거기 유형이나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어지고, 자, 평가의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평가를 할 때는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인데, 평가를 할 때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 평가 대상이나 기준을 결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이 중요하죠. 대상이 누구냐,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평가 대상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수집하고 나면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것이 정말 목표 달성 정도의 어떠한 정도가 되었는지 가치 판단을 하고 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이 교과서들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때, 아, 지금 이 맥락 안에서 평가의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에 있어서 평가에 나왔을 때 평가 자체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재계획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 사이에는 약간씩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맥락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점점 이 부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늘려가는가는 뒤에서 더 보시겠지만 다른 부분이에요. 보건사업 기획이라든가 보건사업의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파트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건강 형평성의 이해 및 문화적 다양성의 실무적 적용이에요. 실무 적용이에요. 자,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챕터에 대비해서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기존에 이 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절이 뭐냐면 지역사회와 건강이에요. 그렇죠? 지역사회 건강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건강 결정 요인, 그리고 건강 질병의 연속성과 질병 예방 수준, 건강 형평성, 그리고 건강 도시까지가 첫 번째 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거기 제가 표시를 했던 것이 이 자체가 상당히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개정된 강론서 안에서 대부분 다 새롭게 포함되어져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들어있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메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가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건강의 결정 요인입니다. 건강의 결정 요인. 자, 건강의 결정 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선생님들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지금 세 번째 장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간호를 세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2절에 넘어와서는 지역사회, 2절이 아니라 2부죠. 2장.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당연히 녹아 들어가야 했었고,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는 그런데 건강 자체의 결정 요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건강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결정 요인은 어떤 요소, 위험 요소 내지는 위험 요인이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줄여나가야 건강할 수 있게, 건강하게끔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는요, 건강결정 요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기여 요인이 있고 간접적인 기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분류예요. 우리 아까 앞에서 간호도 직접 간호가 있고 간접 간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건강결정 요인은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 파트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여기 있는 이론이라든가 내용들을 중요하게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론이 뭐 최근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있었던 건강결정 요인의 개념적인 구조라든가 에반스나 스토다트와 같은 그런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화이트헤드가 등장하죠. 2007년 이후에 나오는 그림 뭐죠? 이런 건강결정 요인을 이런 방식으로 그려요. 중간에 있고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건강 결정 요인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건강 결정 요인을 얘기하고 뭔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처음 얘기했던 건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었다고요?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을 도입한 거예요.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 안에서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 복잡하구나, 뭔가 여러 가지의 관련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보면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이론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아예 명칭이 건강의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 파트에서 등장합니다. 건강의 사회 생태학적 모형.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건강의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하면 건강의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뭔가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 안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수준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 간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조직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수준이 있을 것이고. 자, 지역사회의 상위에 아까 뭐가 있었죠?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있었죠.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해당 강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아니라 정책 수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책 수준. 그게 다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오늘 공부하시는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파트에 건강의 결정 요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셔도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가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딱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근데 나오면 여기 다 맞추시겠네요.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시험에 나오고 맞춘다고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그러든지 말든지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보고 다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죠. 네, 목적은 그거예요. 강독을 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뭐 쪽집게 특강을 하거나 어떻게든 좀 다시 또 보고 또 반복해서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절이 보면 1절의 두 번째 챕터를 보면, 파트를 보면 건강 질병의 연속성과 질병 예방 수준,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건강과 질병의 뭐죠? 연속성 상에서 이해한다. 대표적인 게 건강과 질병의 기능 연속 지표, 프레시맨의 지표죠. 1979년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기능장애부터 시작해서 적정기능 수준 향상까지. 네, 그런 이제 논의들과 그다음 질병의 예방 수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수준에 니벨과 클라크 이것도 기출됐던 파트인데 예, 질병의 자연사를 3단계로 나눈다. 이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구분되어지는 내용들이 강론 안에서 역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꼭지에 보면 건강 형평성. 건강 형평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건강 형평성이란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건강 형평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써주시죠. 건강 불평등이란 용어도 있어요. 건강 불평등. 건강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차이, 변이, 격차를 의미한다. 건강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차이, 변이, 격차를 의미한다. 건강 형평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건강 불평등에 대한 것도 고려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 형평성의 논의는 옆에다가 써두시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 헬스플랜 2020하고도 맞물려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적인 정책의 상황에서 그 내용들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강 결정 요인의 관점에서, 자, 선생님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 수준만이 아니라 개인 간 수준 또는 조직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 국가 정책 수준까지 가죠. 그러면 국가 헬스플랜 20,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20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건강 형평성 등 또는 건강의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건강의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무엇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정책 수준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죠. 어떤 상태를 두고 다른 모형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골자가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암기하는 건 필요한데 이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러니까 반복하고 이해하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상 내지는 실제를 설명해서 가져올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자, 거기 이어지는 건강도시 별표 쳐놨죠? 건강도시. 건강도시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 전체입니다. 건강의 결정 요인에 대한 논의, 또 건강의 형평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려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도시 자체가 관심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우리 지난해에는 건강증진 학교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건강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논의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의 건강도시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 과정 중심에 두는 도시다.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 그게 건강도시예요. 그래서 건강도시. 그래서 건강도시의 요건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강론서마다 조금씩은 다 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른바 환경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태 체계라든가 지역사회 자체가 잘 보존되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결국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시민들의, 그 도시 안에 있는 대상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이게 일반론적인 답이지만 지금 건강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뭘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설명과 지역사회가 개개인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든가 도시의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WHO의 건강도시의 요건으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왔을까? 지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건강도시의 특징은 이전에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건강도시의 특징 말고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개념적 근거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알마아타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 오타와 헌장, 건강증진 오타와 헌장.
그다음 UN 21, UN 21은 UN 21, UN 지역 의제, 로컬 아젠다 21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다 이제 이 건강 도시의 개념적인 근거가 되는데 UN 지역 의제 21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뭔 기억을 해야 될까요? 오타와 헌장, 그렇죠? 오타와 헌장, 알마아타 선언, 이런 이제 헬스포올이죠. 헬스포올, 이런 이제 그 근거들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도시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지역사회와 건강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 강론에서는 지금 강독에서 선택한 강론에서 수문사 이 강론에서는 거기에다 뭘 연결했냐면 2절에 지역사회 간호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3절에 가서 취약가족과 간호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설명을 할 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알지만 지역사회 간호를 얘기하고 가족 간호를 얘기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명을 해가는데, 이 챕터에서는 아예 이걸 이제 좀 뒤섞어서 건강 형평성의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관점 안에서 지역사회 건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호와 문화적인 측면, 이른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문화에 대한 간호의 논의가 그 두 번째 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모든 강론서들마다 최근 들어서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중요시 됐던 챕터예요. 별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문화적인 다문화에 대한 관점 안에서 접근하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역사회와 다문화 간호라고 돼 있죠. 그 지역사회와 다문화 간호 안에 사실은 이론 및 모형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모형이 레이닝거의 문화, 간호,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보편성. 보편성에 대한 간호 이론. 간호 이론인데 이걸 다른 말로 선라이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라이즈 모델. 그러니까 지금 이 다문화 파트에 있어서 선라이즈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부터 등장을 했었지만 최근의 강론서들마다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어요. 레이닝거의 선라이즈 모형. 레이닝거의 선라이즈 모형. 그래서 여기는 이 선라이즈 모형에는 7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7가지 요인. 그 7가지 요인이 뭐냐면 기술, 종교와 철학, 기술, 종교와 철학, 네? 혈연 지연, 혈연 및 사회,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 정책, 경제, 교육. 되게 용어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문화적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좀 차용해서 쓸 수 있는데, 문화적 가치와 삶의 방식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문화 간호에 있어서 선라이즈 모델 안에서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 간호의 관점에서 문화적인 접근을 하려면 이 삶의 방식이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접근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논의가 잘 안 되던 파트들이라 강론서 안에서 새롭게 들어가고 있어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그 레이닝거 내지는 라이닝거의 선라이즈 모형이 가장 좀 이 건강 형평성의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 파트 안에서 새롭게 좀 부각되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론서 안에는 되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이 모형의 근거에서 거의 이 모형의 근거에서 사정 도구까지도 쭉 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론도 내지 않고 이론을 적용한 내용까지 문제를 내는 건 너무 이제 많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형의 명칭 정도 내지는 모형에서 관련되어지는 그 내용을 간결하게 좀 물어보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갔냐면 취약가족까지 갔어요. 취약가족. 사실 취약가족은
자, 이런 패러다임에서 가족 간호 관점 안에서 그 가족 중에 취약 가족은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어떻게 간호를 할 것이냐의 쟁점으로 넘어가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론서에서는 이렇게 풀어가면서 다문화를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문화의 지역사회 다문화적 접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취약 가족들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취약 가족에 대한 취약 가족의 유형이라든가 취약 가족 간호를 얘기하는데 그 취약 가족의 유형 안에 결손 가족이나 저소득 가족이나 만성 질환자, 장애인 가족, 그리고 폭력 가족, 다문화 가족이 가장 마지막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논의까지를 하고 나서 취약 가족에 대한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취약 가족에 대한 간호는 대상 가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 간호의 내용 자체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취약이란 단어를 안 쓰고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뭐냐면 그냥 케이스로 주는 거죠. 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를 잘 살펴보면 우리 문제들 중에 가족이 세팅되어져 나와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이 보여주는 상태가 사실은 취약성이에요. 취약한 상태. 뭔가 저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 이 중재가 가족의 중재를 할 때는 가족 전체에게 약을 먹여요? 그게 아니죠. 비약물적인 중재를 할 겁니다. 어떤 상담을 할 것인지 또는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무엇인가, 가족 치료 이론이 무엇인가, 그게 구조적 가족 치료냐 또는 보혜의 가족 치료냐, 그렇죠? 아니면 정신분석적인 가족 치료냐, 이런 정신 간호적인 관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만 얘기하더라도 이 약이나 비약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중재 자체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뭐가 있죠? 구조기능주의, 체계 이론, 그렇죠? 발달론적인 이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들과 같은 또 위기 이론도 여기 적용될 수 있죠. 이런 이론들이 다 이 가족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의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할 때 이 가족은 뭐가 되냐면 취약 가족이 됩니다. 취약 가족.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 가족이 다문화 가족이다, 그렇죠? 다문화 가족이다, 결손 가족이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자의 가족이다, 장애인 가족이다, 만성질환자 가족이다. 그렇다면 100% 그건 취약 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관점에서는 선라이즈 모델을 가지고 다문화를 설명하면 그 다문화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등장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의를 하라면 다문화 가족이지만 취약 가족이고 그 취약 가족에 대한 중재를 어떻게 해 들어갈 것인가가 답안 안에서 구성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이 파트가 이제 좀 익숙해지죠. 별로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그런 논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죠. 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이어서 4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